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헌정사의 극적인 443일은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1심 결론을 맞았죠.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판단은 이제 시작이란 평가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법리와 사실인정 여부 모두가 핵심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 현장과 사람에선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기준선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님 힘내십시오! 주문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에 파면한다. 저는 개몽되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계엄 선포부터 1심 선고까지 443일.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 한 줄로 요약됩니다. 계엄이라는 충격에 비해 다소 조용히 지나간 1심 선고. 하지만 헌정 질서를 둘러싼 판단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내란 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를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1심은 내란 우두머리 유죄로 단정했지만 동시에 양형 이유와 일부 사실관계 판단은 논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언급한 사법심사 대목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의 논리와 긴장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기관의 판단이 배치된 대목입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를 섣불리 사법심사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은 자칫 필요한 경우 판단을 주저하게 만드는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쟁점은 대법원 판례와의 거리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내란 사건에서 계엄 선포나 확대 역시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이번 1심은 결론적으로 군 투입과 국회 기능 마비 시도가 국헌 문란 목적에 해당한다며 내란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선포 자체가 아니라 국회를 멈추려 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 겁니다. 계엄 포고령과 국회 투입, 그리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등이 내란이라는 결정적 근거. 특검이 강조한 장기기획 프레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판단도 논쟁거리입니다. 계엄이 짧았고 실패했다는 판시와 시민이 막은 거란 주장. 결국 1심은 유죄라는 결론과 설명 방식이 동시에 평가대에 오른 판결이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항소심으로 옮겨갑니다. 법관 인사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고법 재판부가 본격 가동됐고 곧 집중심리에 착수합니다. 신속 심리가 원칙이지만 쟁점이 복잡한 만큼 판결 시점은 미지수입니다. 헌정 질서의 기준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그 선은 누가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지, 어떤 법리와 어떤 사실 인정으로 책임을 남길 것인지 다음 장은 항소심 법정에서 쓰이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보도한 석대성 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먼저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할 쟁점은 무엇입니까? 일단 크게 보면은 법리, 양형 그리고 사실 세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첫 번째로 계엄 선포 판단을 어디까지 이 사법심사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1심은 이 대통령의 위기 판단을 일정 부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제 판시를 했지만 이 동시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는 이 내란 목적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 항소심은 이 균형이 맞는지, 즉 이 정치적 판단 존중과 헌정질서 보호 사이 기준선을 더 분명히 정리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둘째로 실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지시의 문제 그리고 군 투입 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실행 단계까지 갔는지 역시 계속해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 셋째는 무기징역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인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인정을 하면서도 유지되더라도 이 형량 자체는 항소심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특히 헌재의 판단과 1심 형사재판 논리가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핵심은 이 심사 강도의 차이일 텐데요. 이 헌재는 계엄 선포도 위헌 여부를 이 심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고 1심 이 형사재판부는 대통령의 실체 판단은 일정 부분 존중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같습니다. 이 국회의 기능을 멈추려 한 행위는 헌정질서 침해라는 건데요. 이 항소심은 이 표현상의 긴장을 정리하면서도 이 향후 계엄 사건에 적용될 통일된 심사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2차 종합특검도 출범을 했죠. 무엇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까? 이 설 연휴가 끝나고 이 법조계 관계자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정부 과천청사 인근에 사무실을 꾸렸지만 뭐 현판식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등 전부터 이 2차 종합특검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일단 수사는 크게 세 가지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계엄 준비 과정에 추가 지휘라인 여부입니다. 이 군경 정보기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그리고 단순 실행인지 조직적 계획인지 등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권 또는 민간 인사 연루 여부인데요. 이 계엄 이후 통치 구상이나 비상권력 구조 설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도 확인해 볼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거 삭제와 사후 대응 의혹입니다. 이 문건 폐기, 통신기록 관리, 그리고 회의 삭제, 회의 자료 삭제 등이 있었는지 보는 겁니다. 즉 1심이 실행 단계를 봤다면은 이번 특검은 그 이전 단계의 전체 구조를 다시 보는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특검 수사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건은 시간과 그리고 증거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미 핵심 사건은 1심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추가 기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문건 그리고 지시체계 그리고 통신기록 같은 객관 증거가 새로 확보된다면 공범 추가 기소나 그리고 기존 공소사실 보강 그리고 항소심 재판 영향 이 세 가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항소심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수사 결과가 재판 전략에 직접 반영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소심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남길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니라 이 국가 비상 권력의 법적 한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를 정하는 판결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든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 계엄을 검토할 때 어떤 객관적 위협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군 투입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국회 사법 기능을 건드리면 어디서부터 범죄가 됐는지 이 기준이 판례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단은 개인 처벌을 넘어서 헌정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확정할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헌정 질서를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이제 항소심으로 넘어갔습니다. 형사재판과 특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처벌을 넘어 국가 권력의 한계를 다시 묻는 시험대가 되고 있는데요.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프랜차이즈 한국피자업 본사에 차액 감행금 20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 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물류 마진 구조를 둔 일부 브랜드를 상대로 이 가맹점주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3월부터는 이 관련 재판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뉴스픽 정민지 변호사와 이 차액 감행금의 법적 쟁점과 향후 소송 전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번 사건 피자헛 사건의 대법
판결이 나왔는데 이 본질적으로 어떤 걸 문제 삼은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차액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이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네.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피자헛 사건의 가맹계약을 보면 그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비해 정보력이나 교섭력 측면에서 훨씬 우위에 있고 그에 따라 가맹계약도 가맹본부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인 이 차액 가맹금에 관해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지정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해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구매가 강제되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러한 구조를 고려할 때 단순히 가맹사업자가 그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묵시적 합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에 차액 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자에게 곧바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자헛 가맹본부가 각 점주들로부터 차액 가맹금을 수령한 계약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따라서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받아온 차액 가맹금은 부당이득에 해결하고 이를 가맹사업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차액 가맹금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네, 차액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원재료나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 가맹본부가 통상적인 적정 도매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가 치즈를 제조업체로부터 8만 원에 구매를 하는데 이를 가맹점에 10만 원에 공급을 한다면 그 차액인 2만 원이 차액 가맹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명칭이 물품 공급 수수료, 유통비, 물류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적정 도매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는 차액 가맹금이라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가맹본부의 주요 수입원은 가맹비, 로열티, 그리고 광고비와 차액 가맹금이 있습니다.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 가맹금 의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는 가맹비나 로열티를 낮게 책정하는 대신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데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 가맹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속 분쟁이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이 차액 가맹금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가맹점 사업자가 차액 가맹금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점주들은 단순히 원재료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내가 지급하는 물품 대금에 포함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실제로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았고 또 2019년 이전에는 정보공개서에도 이 차액 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더 이런 인식이 어려웠습니다. 둘째로는 가맹사업자에게 그 물품 구매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에서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구매를 해야 한다거나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다른 공급처에서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맹본부가 공급처와 가격을 통제하게 되면서 가맹점 사업자는 더 저렴한 공급처가 있더라도 이를 선택할 수가 없고 가맹본부가 정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셋째로 차액 가맹금의 구체적인 규모나 산정 기준이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는 내가 지급하고 있는 물품 대금 중 얼마가 차액 가맹금에 해당하는지 가맹본부가 얼마나 마진을 남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맹본부는 이를 정상적인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는 마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 반면 가맹점 사업자는 내가 존재하는지 알지도 못했던 차액 가맹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왔고 그로 인해 그 본부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 뭐 구조나 그리고 관행이나 문제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계속 이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으로 다른 브랜드에 대한 소송에서 이 반환 여부를 가를 핵심 뭐 판단, 쟁점 여부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차액 가맹금의 존재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계약상 명확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본부가 차액 감행금을 수령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 차액 감행금 지급에 관해 계약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차액 감행금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면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고 또 금액이나 산정 방식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면 예. 가맹본부가 수령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또한 정보공개서에 차액 감행금의 평균 금액이나 매출액 대비 비율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계약서에 차액 감행금 지급 조항이 없다면 정보공개서만으로는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예.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 다만 정보공개서에 그 산정 방식이나 지급 구조가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고 예. 또 그 정보공개서가 계약 체결 전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제공이 되면 네. 그 내용이 계약의 일부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약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을 경우에는 네. 차액 감행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차액 감행금의 존재와 구조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예.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한다고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 계약서 기재 여부, 그리고 뭐 동의 여부, 그리고 정보공개서 뭐 설명 의무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3월부터 또 주소송이 예정이 돼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소송이 또 들어갈 전망인데, 이 업계 전반에 미칠 이 법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피자헛뿐만 아니라 BBQ, BHC, 굿네, 교촌과 같은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 네. 그리고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예. 그리고 버거킹, 프랭크버거, 맘스터치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에서도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프랜차이즈에서는 계약서의 차액 감행금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가맹점이 가맹본부가 지정한 물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이 물품 구조를 짜놓은 상태에서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진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서에 차액 가맹금의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급해온 차액 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긴 것이죠. 네. 네, 일단 이 점주들이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점주들이 소송을 한다면은 승소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서에 차액 감행금 관련 규정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네. 단지 지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면 예. 이번 대법원 판결과 사실관계가 매우 유사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가 제기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예. 특히 가맹본부가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다음 이를 가맹점에 재판매하면서 공급 가격은 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을 취득해온 경우라면 예. 해당 마진이 차액 가맹금으로 인정되어 반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정보 공개서에는 차액 감행금이 기재되어 있지만 계약서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계약서와 정보 공개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사전에 차액 감행금의 존재와 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여타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봐서 네.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게 될 것입니다. 네. 반대로 계약서의 차액 감행금이나 물품 공급을 통한 수익 구조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예. 가맹점주들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예. 지금 가맹 사업자들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 가맹점주들도 이번 판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과거에 체결된 가맹계약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은 새로운 법률상 의무를 창설한 것이 아니라 기존 가맹사업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계약 시기와 관련 없이 이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언제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무관하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에 이 차액 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네. 특히 2019년 이전에는 정보공개서에 차액 감행
가맹금 관련 내용을 기재할 법적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네. 당시 체결된 감액 계약에도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만 반환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권리자가 부당이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통상적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발생한 차익 가맹금에 관해서는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피자헛, BHC, 교촌, 굽내 대부분이 외식업계인데 본사들은 일단 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대응 중에 있습니다. 이 법적으로 어떤 논리를 좀 가장 앞세울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차익 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네.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향후 분쟁에서는 가맹본부 측에서 그러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규정된 물품 공급 구조와 가격 결정 방식 자체가 이 차익 가맹금에 대한 합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즉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인식하고 실제로 물품을 구매한 이상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또한 대법원이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보공개서에 차익가맹금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 체결 전에 이를 충분히 고지했다는 사정을 들어 묵시적 합의의 존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울러 가맹본부는 물품 공급 가격이 정상적인 유통 구조에 따른 거래 가격일 뿐 차익가맹금이라는 별도의 가맹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한편 반환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하면서 반환 범위를 제한하려는 대응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 합의 존재 여부나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명시했다는 거를 그 브랜드에서 앞세울 것이라고 좀 보고 계셨고요. 일단은 이 판결 이후에 계약 구조에 대해서도 변화가 어찌됐든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후 판결 이후에 프랜차이즈 계약서나 물류 구조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가맹 계약서에 차익 가맹금의 존재와 그 지급 구조에 관해서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대금에는 유통비용과 일정한 수준의 마진이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네. 차익 가맹금의 존재와 구조를 명확하게 하는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이런 변화에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가맹본부의 수익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예. 자신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성격과 범위에 대해서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보공개서에서도 이 차익가맹금의 산정 구조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는 방식으로 거래 관행이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물류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거에는 제조사에서 가맹본부를 거쳐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르는 이 공급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가 직접 물품을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을 챙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이 물류 기능을 별도의 자회사나 독립된 회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예. 그렇다면 이 차익 가맹금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 생각합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예. 기존에는 이 물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 가맹금이 주요 수익원이었지만 향후에는 해당 구조를 축소하거나 명확히 하는 대신 로열티를 증액하는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프랜차이즈 이 외식업계 이 창업을 고민하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계약 전에 좀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고려하실 때 예.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가맹계약의 전체의 수익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우선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순이익, 차익 가맹금의 비율, 폐점률, 계약 해지 조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를 통해 해당 프랜차이즈의 실제 수익성과 위험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전체 비용 구조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네.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 광고비,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류 비용과 같은 내가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계속 물품 공급 요건에 대해서도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품 공급 조건도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네. 지정된 업체로부터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내가 다른 공급처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또 금액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만약 공급 가격은 본사가 정한다, 물품은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예. 물품 공급 과정에서 본부가 가져가는 마진은 얼마인지, 이 차액 가맹금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울러 독점 영업 지역이 보장되는지, 동일 브랜드가 근처 지역에 입점할 가능성은 네. 없는지, 네. 이것도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예. 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실제 내가 영업하는 환경과 수익성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 기간과 해지 조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는 않은지, 중도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위약금이 존재하지는 않는지, 예. 그리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지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예, 지금 물류 가격이랑 그리고 공급 의무 그리고 마진 구조, 이 동의 문서 등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 할 때 이 주요하게 봐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뭐 이제 단순 개별 분쟁인지 아니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 전반 자체를 바꿀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서 프랜차이즈 사업 구조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단순히 피자헛이라는 특정 가맹본부에서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서 활용되어 온 차액가맹금 구조에 대해서 그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판시해 준 것인데요. 예.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금에 해당하는 이상 가맹본부가 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와 그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 없이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수령했다면 해당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로열티보다 물류마진, 즉 차액 가맹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예. 이번 판결은 이러한 수익 구조에도 명확한 계약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프랜차이즈 계약과 산업 구조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중요한 계기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피자헛 판결을 계기로 확산하고 있는 이 차액 가맹금 분쟁에 대해서 향후 전망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서 이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가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의 계약 관행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변민주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법률방송의 주간 시사보도 프로그램 현장과 사람이 오늘 77번째 방송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2024년 9월 6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저희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거대한 갈등의 현장부터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든 작은 부조리들까지 그 모든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저희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무장하고 더욱 따뜻한 공감을 방송에 담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만간 더욱 깊이 있는 진실과 생생한 현장을 전하는 새로운 시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과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